버뮤다 삼각지대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북대서양의 사르가소해에 위치한 이 해역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는 기묘한 이야기로 유명한데, 버뮤다 제도는 바로 이 마의 삼각형을 이루는 세 꼭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버뮤다 제도 자체가 선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악마의 섬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악마의 장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배들은 섬 주변에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산호초에 여러 차례 좌초해 난파되곤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노련한 항해사들조차 피하던 위험한 땅이 어느새 지구상에서 손꼽힐 만큼 부유하고 낙원 같은 곳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형 크루즈선도 아무 걱정 없이 버뮤다 제도에 입항하고 있으며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도 버뮤다는 오랫동안 세계 최상위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섬에 광물 자원이 전혀 없고 식량의 80%를 지금도 아주 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버뮤다에서는 담수조차 무척 귀해서 주민들은 특별하게 설계된 지붕을 이용해 빗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야 합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버뮤다 제도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작은 군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북미와 유럽 사이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르투갈 해안에서 약 5,000km인 유럽보다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약 1,000km인 미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버뮤다는 카리브해 지역과 함께 묶이는 경우도 많지만 그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조차 남서쪽으로 약 1,100에서 1,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버뮤다 제도를 이루는 섬의 개수에 대해서도 흔히 오해가 생기는데요. 많은 사람이 2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81개의 섬이 있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사람이 정착해 사는 섬이 정확히 20개이기 때문이죠. 버뮤다 제도 전체의 면적을 모두 합쳐도 54제곱킬로미터로 맨해튼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땅에 약 6만에서 6만 5천 명이 살고 있죠. 대양 곳곳에 흩어진 이 섬들의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높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빽빽하게 살아가는지 놀라곤 하죠. 물론 여름철 무더위에 시달리는 대도시들과 비교한다면 버뮤다의 기후는 훨씬 쾌적합니다. 겨울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인 경우가 많고 여름에도 30도를 크게 넘어가는 일은 드뭅니다. 이렇게 온화한 기후는 인근을 흐르는 따뜻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 덕분인데요. 다만 너무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버뮤다 제도 역시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에 놓여 있지만 카리브해 지역만큼 강력하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육지 조각들은 약 3천만 년 전에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탄생했죠. 그 후 화산지대의 정상부는 침식으로 깎여나갔고 그 위를 석회암과 산호초, 탄산염 성분을 포함한 모래가 뒤덮었습니다. 오늘날의 섬들은 바로 이런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활발한 분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화산군도가 그토록 오랜 세월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25년 발표된 지진학 연구에서는 버뮤다 아래 해양지각 밑에 약 20km 두께의 이례적인 암석층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종의 떠있는 뗏목처럼 작용하는 이 이례적인 층이 암석권이 식어가면서 섬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천연자원은 어디에? 바로 이 독특한 지질구조 때문에 버뮤다에는 강이나 담수호, 대규모 천연담수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수 부족 문제는 빗물을 모으는 상당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죠. 게다가 그 대부분을 집 지붕에 설치된 특별한 시설을 이용해 모읍니다. 버뮤다에서는 모든 주택의 지붕에 빗물을 모아 건물 아래에 설치된 지하 저수조로 흘려보내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매우 독특한 급수 시스템이지만 지금도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방법이 잘 작동하는 것은 지붕 위에서 기적적으로 물이 응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버뮤다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섬들에는 연평균 약 1.5m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넓은 지붕 위로 떨어진 빗물을 지하 저수조로 흘려보내면 상당한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저장한 물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건기에는 물을 아껴 써야 하고 필요하다면 급수차를 부르기도 하죠. 급수차는 현지 급수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실어와 각 가정의 저수조에 채워 넣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물은 빗물뿐만 아니라 지하의 담수 렌즈, 기수, 그리고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방식으로도 확보하죠. 최근 수십 년 동안 버뮤다 제도에는 소규모 해수 담수화 시설도 여러 곳 건설되었는데요. 물론 건축 방식 역시 조금씩 이 기후에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밝은색 지붕과 두꺼운 벽, 그리고 빗물 집수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곳의 지붕은 왜 하나같이 새하얀 걸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이유를 짐작하셨을 거예요. 첫째, 흰색은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붕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저수조 안의 물도 더 오랫동안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적으로는 석회수의 알칼리성을 유지해주는 성분을 첨가해 도료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세균과 조류,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단순히 빗물을 모으는 시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석회 도료가 세균과 조류,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첫 번째 위생 방어선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흰색 바탕에서는 오염물이나 낙엽, 그 밖의 쓰레기를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붕만 거쳤다고 해서 빗물이 완벽하게 깨끗한 식수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지붕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위생 방어선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 물은 지하 저수조로 들어가는데 이곳 역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죠. 게다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마시기 전에는 소량의 가정용 표백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소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가정의 판단에 따라 물을 여과하거나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거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버뮤다에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유한 섬들에는 대체 어떤 천연자원이 있는 걸까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버뮤다는 천연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정착민들에게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건축자재를 이곳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단한 석재도 없었고 유럽의 기준에서 말하는 질 좋은 목재 역시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착민들은 집을 지을 때 현지의 석회암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수입 건축자재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섬에는 금속이나 석유, 천연가스 매장지도 없고 토양마저 얇고 돌투성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상황은 상당히 막막해 보이죠. 적어도 일반적인 형태의 농업은 이곳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지에서 쓸 수 있는 건축자재가 정말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사실 이 섬에는 버뮤다 삼나무라는 귀중한 천연자원이 있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가볍고 튼튼한 버뮤다 삼나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건물과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벌목으로 삼나무의 수가 크게 줄었고 20세기 중반에는 외래 해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그래도 이 종이 완전히 멸종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었고 오늘날 버뮤다에서는 조금씩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뮤다 제도의 역사. 그런데 천연자원이 이렇게나 부족한 버뮤다 제도에 사람들은 대체 왜 정착하게 된 걸까요? 애초에 담수조차 없는 이렇게 작은 땅을 굳이 개척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최초의 정착민들은 순전히 우연히,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야 이 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버뮤다 제도를 처음으로 기록한 유럽인은 16세기 초의 스페인 항해가 후안 데 베르무데스였습니다. 아마 그는 섬의 윤곽을 지도에 그려넣으면서도 이곳에 원주민이 단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후 스페인 선원들도 이곳이 무인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직접 식민지를 건설하려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버뮤다의 바위투성이 해안과 산호초는 그만큼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험악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역시 담수도 없었고요. 사탕수수 농장과 금, 편리한 항구가 있었던 카리브해 지역과 달리 버뮤다 제도에는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보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스페인인과 포르투갈인 그리고 훗날 영국인 선원들까지도
버뮤다 제도 근처를 지나는 항로를 가능한 한 피하려 했죠. 이 해역에서는 폭풍이 자주 발생했고 강풍과 허리케인이 배를 섬 주변의 얕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산호초 쪽으로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난파가 잇따르자 특히 미신을 잘 믿던 선원들은 섬 주변 전체가 저주받은 장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흔히 그렇듯 이 섬들을 둘러싼 저주는 훗날 오히려 섬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6년, 그러니까 버뮤다가 발견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뒤 거센 폭풍 속에서 침몰하기 시작한 영국 선박 시 벤처호의 선원들은 일부러 섬의 산호초 위에 배를 몰아 좌초시켰습니다. 배에는 약 150명이 타고 있었고 버지니아의 영국 식민지 제임스타운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휘가 뛰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임스타운으로 가져갈 자재와 식량을 싣고 있었기 때문인지 섬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는 대참사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섬에 무려 9개월 동안 머물게 된 영국인들은 거처를 짓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큰 배를 해체한 뒤 그 부품과 현지의 삼나무를 이용해 작은 배 2척을 만들었고 그 배를 타고 무사히 제임스타운에 도착했죠. 참고로 그들이 제임스타운에 도착한 시점은 이보다 더 절묘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국 식민지는 질병과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 벤처호 승무원 중 극히 일부, 정확히 말해 단 몇 명은 버지니아로 가지 않고 버뮤다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뮤다 제도 정착의 시작이었죠. 다만 공식적으로 버뮤다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인 세인트 조지가 세워진 것은 1612년입니다. 이 도시는 신세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영국계 도시로 여겨집니다. 물론 1000km 넘게 떨어진 섬을 과연 신세계의 일부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은 남죠. 어쨌든 섬에 정착한 초기 수십 년의 생활은 매우 혹독했는데요. 식량과 물 부족,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 그리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착지까지의 엄청난 거리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해와 무역, 그리고 본국의 지원 덕분에 식민지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섬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죠. 섬들은 관광객들이 훨씬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관광객은 온화한 겨울 기후의 매력을 느낀 미국인들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관광 산업은 점차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고 한때는 이 섬들의 최대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버뮤다에는 최초의 대형 호텔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온화한 기후뿐만 아니라 버뮤다 제도의 수많은 해변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버뮤다의 분홍빛 모래사장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죠. 모래가 이런 색을 띠는 이유는 유공충이라는 작은 해양생물의 잔해 때문인데요. 이들의 연한 분홍색 껍질이 하얀 산호질 석회 모래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섬에는 다이빙 서비스가 등장했고 부유층이 타는 호화 요트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는 섬의 골프장도 조성되기 시작했죠. 현재 이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군도 전체의 약 7에서 8%에 달합니다. 섬에는 정규 골프장이 모두 7곳이나 있는데 이토록 작고 외딴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골프가 지금도 부유층의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는 만큼 20세기 초 버뮤다가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오는 부유한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한 것이 이 섬에서 골프가 유난히 크게 발전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에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고급 리조트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버뮤다는 왜 이렇게 부유할까? 물론 버뮤다 제도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든 것은 관광 산업이 아닙니다. 관광은 군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대 버뮤다의 부를 떠받치는 가장 큰 원천은 국제 비즈니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보험과 재보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버뮤다 당국은 관광과 섬에 있던 영국군 기지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지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했죠. 예를 들어 독자적인 법률 체계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은
1940년대 후반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코닐리어스 벤더스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운영하던 보험회사의 국제 부문을 버뮤다 제도에 두었습니다. 이 보험업계의 거물은 버뮤다에는 안정적인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점, 뉴욕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지 당국이 의도적으로 보험업에 유리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때부터 버뮤다는 단순한 휴양지에서 국제 보험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변하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60년대였는데요. 이 무렵 버뮤다는 이른바 캡티브 보험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캡티브 보험회사란 대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런 회사가 필요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형 산업, 에너지 혹은 운송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면 외부 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자회사 형태로 직접 보험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와 산하 사업부의 위험을 그곳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가 보험 형태를 취해 직접 수익을 얻고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에 보험 준비금도 남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재보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약은 세계 보험 시장이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배상 책임보험 위기가 발생했죠. 소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급증하면서 보험회사들은 보장 범위를 축소했고 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일이 어렵고 지나치게 비싸졌습니다. 바로 이때 버뮤다가 아주 적합한 장소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섬에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업 위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보험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국제보험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으로 성장한 에이스와 엑스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물결은 1992년 플로리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찾아왔는데요. 이 재난은 보험업계의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일반 보험회사들은 재보험회사, 즉 보험회사 자체를 보험에 들어주는 회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가 주택 소유자나 기업 혹은 도시의 위험을 떠맡는다면 재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 자체가 가진 위험의 일부를 대신 떠맡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허리케인 앤드루 이후 새로운 자본이 버뮤다로 몰려들었고 초대형 재난을 보장하는 재보험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주 명확한 기회를 발견했죠. 자연재해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버뮤다는 여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세제상의 중립성, 보험 비즈니스에서 쌓아온 경험,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산업 집적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했죠. 최초의 대형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을 따라 다른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법률사무소와 회계감사법인, 브로커, 컨설턴트, 자산운용회사, 위험평가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죠. 섬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이곳에 회사를 등록하는 장점도 더욱 커졌습니다. 필요한 전문가와 인맥, 규제 대응 노하우, 비즈니스 인프라가 이미 모두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손 닿는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섬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버뮤다가 세금을 걷지 않는 섬이라는 널리 퍼진 오해는 이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현지 재정은 급여세와 관세, 라이선스 수수료, 부동산세, 그리고 기업 등록 및 유지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최저 법인세 도입에 따라 2025년부터 버뮤다에서도 대형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오랜 세월 치밀하게 다듬어온 법률 제도와 금융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죠. 오늘날 버뮤다는 여전히 보험과 재보험, 캡티브 보험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면적이 고작 5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섬들에서 수백 개의 보험 관련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는 지금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큰 강도, 광물자원도 없으며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도 극히 제한된 지역이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